전라남도의 작은 산골 마을, 푸른 소나무들이 둘러싸인 고요한 안개 속에 수월사라는 작은 절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절에는 미정이라는 26살의 젊은 여승이 살고 있었다. 미정은 어린 시절부터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20살이 되던 해에 출가하여 불문에 입문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 그 눈빛은 모든 이의 아픔을 이해하는 듯한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정은 단순히 불경을 읽고 기도하는 수행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약물 중독자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은 전과자들까지 미정은 누구든지 환영했다. 그녀에게 모든 생명은 소중했고 모든 영혼은 구원받을 가치가 있었다. 수월사 입구에는 항상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미정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눈물을 함께 흘리며 그들이 삶의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자비의 보살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미정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될 줄 몰랐어요.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정은 그 여성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인생은 강물과 같아요.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칠게 흐르죠. 하지만 결국에는 바다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흐름을 믿으세요. 그녀의 말에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수월사를 떠날 수 있었다. 미정은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 마을의 치유자였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절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해가 이미 산 너머로 넘어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시간이었다. 미정은 잠시 기도를 멈추고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허름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눈에는 깊은 상처와 후회가 담겨 있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정은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그의 이름은 도진이었고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미정은 그를 판단하지 않았다. 도진은 자신의 과거 범죄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끼고 있었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 저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도진이 물었다. 미정은 차분하게 답했다. 진정한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곳에 와서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에요. 그녀는 도진에게 따뜻한 차와 식사를 대접했다. 그는 미정의 친절함에 눈물을 흘렸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미정은 모든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었다. 도진은 과거의 폭력과 성범죄로 수감되었던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출소 후에도 계속해서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고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미정은 그에게 수월사에서 잠시 머물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여기서 몇 주간 머물면서 명상과 노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진은 감사함을 표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미정은 그에게 절 뒤편에 작은 방을 내어주었다. 그곳에서 도진은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낮에는 절의 정원을 가꾸는 일을 도왔다. 처음 며칠 동안 도진은 차분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미정의 가르침을 경청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어두운 망상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밤이 되면 그의 마음속 악마가 깨어났다. 어느 날 밤, 도진은 몰래 마을로 내려가 술을 마셨다. 그는 자신의 의지력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취한 채로 절로 돌아온 그는 미정이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미정의 고요한 아름다움과 순수함은 도진의 어두운 본성을 자극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이성을 잃었다. 도진은 기도하던 미정에게 다가갔고 그녀가 돌아보기도 전에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움직이지 마. 그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정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지만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녀는 도진이 단순히 공포에 질려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훨씬 더 어둡고 위험했다. 제발, 도진 씨 진정하세요. 우리 이야기를 나눠요. 미정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도진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욕망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밤, 수월사의 고요함은 깨졌다. 미정의 절규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깊은 산속에서 메아리 쳤다. 도진은 자신의 잔인한 행위를 마치고 난 후 절에서 도망쳤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술이 깨면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미정은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몸은 상처로 가득했고 마음은 깊은 상처로 피를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며칠 동안 틀어박혀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 저에게 힘을 주소서. 이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소서. 그녀는 기도했다. 미정의 스승인 현욱 스님은 그녀의 변화를 느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현욱 스님은 그녀를 걱정했지만 미정의 사생활을 존중했다. 몇 주가 지나자 미정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여전히 상담실에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고통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은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고 이런 증상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미정은 몰래 절을 빠져나와 읍내의 작은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했다. 그녀의 손은 테스트를 하는 동안 떨렸다. 결과를 확인했을 때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임신을 했다. 미정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한 여승으로서 임신은 그녀가 평생 지켜온 계율을 깨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잃게 될 것이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미정의 마음은 크게 둘로 나뉘었다. 한쪽에서는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여승이었고 사회의 기대와 불교 계율을 지켜야 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가르쳐온 그녀의 신념이 이 아이 역시 존중받아야 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미정은 깊은 명상과 기도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밤, 미정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그 아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너무나 진실되고 순수했다. 당신은 내 어머니인가요? 그 아이가 물었다. 미정은 꿈속에서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다. 그 순간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이 아이를 지키기로 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이 무고한 생명을 해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왔다. 그녀는 수월사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을 것이다.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그녀는 절에서 쫓겨날 것이고 불명예스러운 소문이 퍼질 것이다. 미정은 도움을 청할 곳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예전에 자선 활동을 함께했던 가톨릭 성당을 생각해냈다. 그곳에는 미정이 존경하는 한 노 신부가 있었다. 그는 항상 종교의 차이를 넘어 모든 이들을 환영했고 미정의 불교적 관점도 존중해 주었다. 미정은 밤중에 몰래 수월사를 빠져나와 읍내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으로 향했다. 성당은 조용했고 촛불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고해소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이곳은 그녀의 신앙과는 다른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지금 판단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들어와도 될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딸이여, 노 신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정은 고해소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보세요. 신부가 격려했다.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도진의 방문, 그 끔찍한 밤의 사건, 그리고 그녀의 임신 사실까지.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지키기로 결정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 신부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미정 씨, 당신은 매우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그 마음은 어떤 종교보다도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우리 성당에서 운영하는 작은 수녀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돕고 있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곳에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머물 수 있을 겁니다. 미정은 신부의 제안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었다. 하지만 제 스승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침묵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세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현욱 스님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가 도진을 찾아 나서거나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웠다. 그녀는 복수나 분노가 아닌 용서와 화해의 길을 원했다. 결국 미정은 현욱 스님에게 편지를 남기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잠시 영적 순례를 떠나 깊은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싶다고 적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오겠다는 약속도 함께 남겼다. 다음 날 새벽, 미정은 조용히 수월사를 떠났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작은 방과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고 가벼운 짐만 들고 성당으로 향했다. 노 신부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미정을 작은 차에 태우고 산 너머에 있는 성모 자비 수녀원으로 데려갔다. 수녀원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오래된 석조 건물 주변으로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새들의 지저귀미 공기를 가득 채웠다. 수녀원의 원장 수녀는 미정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녀는 미정의 상황을 듣고 깊은 공감을 표했다.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한 이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미정은 수녀원에서 작은 방을 배정받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처음 몇 주 동안 미정은 주로 자신의 방에 머물렀다. 그녀는 임신 초기의 불편함과 함께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한 악몽에 시달렸다. 하지만 수녀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지지 덕분에 그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미정은 수녀원의 일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원 가꾸기를 돕고 식사 준비를 도왔다. 또한 불교 명상법을 수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다. 종교는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 바로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녀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미정은 자신의 아이에 대한 사랑도 함께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이 임신이 끔찍한 사건의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아이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느꼈다. 내 아이야,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거야.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배에 속삭였다. 그러던 어느 날 수녀원에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도진이었다. 도진은 미정이 사라진 후 수월사로 돌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미정은 떠난 후였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며 미정을 찾아 헤매었다. 결국 그는 노 신부를 통해 미정의 행방을 알게 되었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수녀원을 찾아온 것이었다. 수녀원의 문지기는 처음에 그를 들여보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도진의 간절한 요청에 결국 원장 수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원장 수녀는 미정에게 찾아온 방문객에 대해 알렸다. 그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돌려보낼게요. 원장 수녀가 말했다. 미정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도진을 다시 보는 것이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그와의 대화가 자신의 치유 과정에 필요하다고 느꼈다. 만나보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원장 수녀는 놀랐지만 미정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녀는 수녀원의 정원에 있는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서 만나세요. 우리가 멀리서 지켜볼게요. 미정은 천천히 정원으로 나갔다.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잠시 후 도진이 나타났다. 그는 미정을 보자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다. 앉으세요. 미정이 침착하게 말했다. 도진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미정의 배를 보았고 충격과 죄책감으로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정 스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정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 같은 공포가 없었다. 대신 깊은 연민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도진 씨, 당신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미움과 분노는 우리 둘 다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도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저는 자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미정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도진이 법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복수와 처벌만으로는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도진 씨, 저는 당신을 법정에 세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도진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곧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이 아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미정의 용서에 압도되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먼저 당신의 중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알코올과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해요. 그리고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닌 진정한 책임감을 갖춘 아버지입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이 잘못을 갚는 데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이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미정은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오랜만에 그녀의 얼굴에 번진 진실된 미소였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거예요. 그들의 대화가 끝난 후 도진은 수녀원을 떠났다. 그는 미정에게 자신이 달라질 것이라는 약속을 남겼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먼저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그것들을 치유하기 위한 길고 힘든 여정을 시작했다. 또한 그는 작은 일자리를 구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것은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한편 미정의 임신은 점점 더 진행되었다. 수녀원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돕고 지지했다. 원장 수녀는 특히 미정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미정에게 출산과 육아에 관한 조언을 해주었고 정서적인 지지도 아끼지 않았다. 미정 씨, 아이를 낳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그 이후의 여정이 더 중요하죠.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미정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녀는 여승으로서의 삶과 어머니로서의 삶 사이에서 고민했다. 불교의 가르침은 그녀에게 중요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강한 부름이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미정은 원장 수녀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저는 더 이상 여승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실천하게 될 뿐이죠. 원장 수녀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종교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어요.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미정은 자신의 결정을 굳혔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후 여승의 신분을 내려놓고 세속에서 어머니로 살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다. 그녀는 현욱 스님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 이번에는 자신의 상황과 결정에 대해 솔직하게 적었다. 그리고 언젠가 스승을 다시 찾아뵙고 직접 설명하고 싶다는 마음도 전했다. 도지는 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며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수녀원에 찾아와 미정의 건강을 물었고 아이를 위한 준비물을 가져왔다. 그는 미정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은 원장 수녀를 통해 미정에게 전해졌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미정은 진통을 느꼈다. 그것은 예정일보다 조금 이른 때였다. 수녀원의 모든 사람들이 부랴부랴 그녀를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다. 출산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미정은 수시간 동안 고통을 견디며 아이를 세상으로 밀어내기 위해 싸웠다. 원장 수녀는 계속 그녀의 곁을 지켰고 그녀의 땀을 닦아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마침내 작은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미정은 지친 미소를 지으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의사가 말했다. 간호사는 갓 태어난 아기를 미정의 품에 안겨주었다. 미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마주했다. 그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그리고 미약하게 뜬 눈, 그 순간 미정의 마음은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찼다. 안녕, 내 아들. 그녀는 속삭였다. 넌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미정은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잃지 않았던 것이었고 이 아이가 자신에게 가져다 준 것이기도 했다. 병원에서의 며칠을 지낸 후 미정과 희망이는 수녀원으로 돌아왔다. 모든 수녀들이 그들을 환영했고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다. 도지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그는 단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자신의 아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 작은 생명을 보며 그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이렇게 순수한 존재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정은 희망이와 함께 수녀원에서 몇 달을 더 지냈다. 그동안 그녀는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했다. 원장 수녀와 노신부의 도움으로 그녀는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다. 또한 한 사회복지센터에서 일자리도 얻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돕는 상담사로 일하게 될 것이었다. 출가 전 그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었기에 이 일은 그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희망이가 100일을 맞은 날, 미정은 수녀원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모든 수녀들이 나와 그들을 배웅했고 원장 수녀는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작은 성모 마리아상과 부처님상이 함께 있는 특별한 장식품이었다. 이것은 당신의 여정이 모든 종교와 믿음을 초월한 사랑의 여정임을 기억하게 해줄 거예요. 미정은 그 선물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수녀원에서의 시간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집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미정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매일을 바쁘게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전의 평화롭고 명상적인 생활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명상을 했고 희망이에게도 불교의 가르침을 들려주었다. 도지는 그들의 삶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그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이를 돌보는 것을 도왔고 경제적인 지원도 했다.
그는 이제 술을 완전히 끊었고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의 변화는 진실되었고 미정은 그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낭만적인 관계는 없었다. 미정은 도진을 희망이의 아버지로 인정했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원하지 않았다. 도진도 이를 이해하고 존중했다. 저는 단지 희망이의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제가 한 일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어요.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희망이를 위한 공동 양육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했다. 미정은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며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특히 그녀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한부모 가정의 여성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은 그녀가 이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미정의 이야기는 센터의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미정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처럼 자신들도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희망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미정은 현욱 스님을 다시 만나러 수월사를 찾았다. 그녀는 희망이를 데리고 가서 자신이 걸어온 길과 내린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싶었다. 수월사는 변함없이 고요했다. 미정은 희망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절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평온함도 느꼈다. 현욱 스님은 정원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미정이 떠난 후로 많이 늙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지혜로웠다. 미정아,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미정은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희망이도 어머니를 따라 작은 손으로 합장했다. 스승님,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현욱 스님은 미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돌아와서 기쁘구나.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니? 미정은 희망이를 소개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 도진의 폭행, 임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욱 스님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연민이 서려 있었다. 미정아, 내가 너를 더 잘 보호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스승님. 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 더 강해졌고 더 깊은 이해와 자비를 얻었어요. 현욱 스님은 희망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이 아이는 고통에서 태어났지만 그 자체로 순수한 희망이로구나. 내가 출가의 길을 떠났지만 너는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진정한 불교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니까. 미정은 스승의 말에 깊은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현욱 스님은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수월사의 다른 스님들도 미정과 희망이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들은 미정이 수월사를 떠난 것에 대해 서운함이나 비난을 표현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녀의 새로운 삶에 축복을 빌어주었다. 식사 후 현욱 스님은 미정에게 작은 불상을 선물했다. 이것은 자비의 보살상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바란다. 미정은 그 선물을 소중히 받았다. 그것은 그녀가 여승으로서의 삶은 떠났지만 불교의 가르침과 정신은 여전히 그녀의 일부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수월사를 떠나기 전 미정은 자신이 한때 기도하던 불당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희망이와 함께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저에게 이 아이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아이를 통해 더 깊은 자비와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이 수월사를 떠날 때 미정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를 향해 더 자신감 있게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희망이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미정은 그에게 자신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줄지 고민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존재가 폭력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미정은 노 신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나이와 이해력에 맞게 전달되어야 해요. 신부가 말했다. 미정은 깊이 고민한 끝에 희망이에게 간단하고 솔직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기로 했다. 희망아, 엄마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그녀는 어느 날 저녁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엄마는 전에 절에서 스님으로 살았어. 그리고 내 아빠는 엄마를 아프게 한 적이 있어.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엄마는 너를 갖게 되었고 그것은 엄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단다. 희망이는 조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것은 아직 그가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복잡한 문제였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가 물었다. 미정은 잠시 생각했다. 사람들은 때로 나쁜 일을 하기도 해.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아. 내 아빠는 실수를 했지만 그 후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그리고 지금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 희망이는 그 설명에 만족한 듯했다. 그는 미정을 꼭 안으며 말했다. 저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미정은 아들을 품에 안으며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고통이 이렇게 순수한 사랑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도지는 희망이의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갔다. 그는 주말마다 희망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갔다. 그는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관심을 보였고 미정도 그것을 인정했다. 도진이 희망이를 데리고 나갔을 때 미정은 종종 자신의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때로는 예전의 동료 수녀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은 오랜만에 노 신부를 만나러 성당을 찾았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성당은 평소보다 분주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나요? 미정이 한 수녀에게 물었다. 신부님의 은퇴 기념 미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이 그분의 마지막 미사입니다. 미정은 그 소식에 놀랐다. 그녀는 노 신부가 자신의 은퇴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항상 자신보다 다른 이들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졌다. 미정은 노 신부를 찾아 그의 사무실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노 신부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박스들이 놓여 있었고 그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미정을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미정 씨, 오랜만이군요. 잘 지내셨나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의 은퇴 소식을 방금 들었어요. 왜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노 신부는 부드럽게 웃었다.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은퇴는 단지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일 뿐이지 제 믿음과 사명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미정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이 노 신부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지금의 삶을 살고 있지 못했을 것이다. 신부님, 저는 신부님께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노 신부는 고개를 저었다. 빚이라니요.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용기와 결단력으로 지금의 삶을 만들어냈어요. 나는 단지 그 과정에서 작은 도움을 제공했을 뿐이죠. 미정은 노 신부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다. 내일 미사에 참석해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죠. 당신과 희망이가 함께 온다면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다음 날, 미정은 희망이를 데리고 성당을 찾았다. 성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노 신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모였다. 미사는 경건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미사가 끝난 후
노 신부는 사람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다. 미정과 희망이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미정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당신의 이야기는 제 사제 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용기와 자비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미정은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했다. 신부님, 제가 이곳에 발을 들인 그날, 신부님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영원히 감사할 일입니다. 노 신부는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신의 축복입니다. 비록 그의 시작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사랑과 빛의 존재로 자라나고 있어요.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미정은 노 신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만든 작은 목걸이였다. 불교의 연꽃과 기독교의 십자가가 함께 어우러진 디자인이었다. 이것은 신부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노 신부는 그 선물에 깊은 감동을 표했다. 그는 미정과 희망이에게 마지막 축복을 내렸고 그들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노 신부를 뒤로한 채 성당을 떠났다. 세월이 흘러 희망이는 10살이 되었다. 그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으며 특유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을 잘 도왔고 선생님들의 신뢰를 받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희망이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 미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저는 정말로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빠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미정은 아들의 요청에 놀랐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욕구임을 이해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전했다. 도진은 희망이의 요청에 기뻐했다. 그는 오랫동안 아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길 원했지만 미정의 감정을 존중하여 거리를 유지해왔다. 미정, 희망이, 그리고 도진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희망아, 도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아빠는 내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만큼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희망이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진을 알아가고 싶었다. 그날 이후 도진은 희망이의 삶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주말에는 함께 캠핑을 가기도 했다. 도진은 희망이에게 낚시와 목공예를 가르쳤고 함께 자전거를 타며 도시를 탐험했다. 미정은 이들의 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희망이가 아버지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가끔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상담사를 찾았다. 상담을 통해 미정은 자신의 상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상담사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죠. 당신은 이미 큰 용기를 보여주었고 그 고통을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시켰어요. 미정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트라우마 생존자들을 돕는데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회복지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들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그들은 미정이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아요. 미정은 그룹 상담 세션에서 말했다. 그것은 여러분이 누구인지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희망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미정은 상담사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더 큰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지역 정신건강센터의 프로그램 디렉터로 승진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도진 역시 자신의 삶에서 큰 변화를 이루었다. 그는 알코올 중독 회복 프로그램에서 멘토가 되어 다른 중독자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실수와 회복 과정을 솔직하게 나누며 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회복 모임에서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변화하고 성장할 기회가 있습니다. 희망이의 13번째 생일에 미정은 특별한 파티를 열었다. 그녀는 희망이의 삶에 중요한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다. 도진, 수녀원의 원장수녀, 현욱 스님, 그리고 노신부. 그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그것은 종교와 과거의 상처를 초월한 화합의 순간이었다. 그들 모두는 희망이라는 한 아이를 중심으로 모여 그의 성장과 미래를 축하했다. 파티가 한창일 때 미정은 잠시 뒤로 물러나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여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노 신부가 그녀 옆으로 다가왔다. 생각이 많아 보이는군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미정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처음 신부님의 고해소를 찾아갔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노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삶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희망이가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노 신부가 말했다. 네, 미정이 대답했다. 그는 정말 희망 그 자체예요. 희망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미정은 그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희망이가 자신의 출생에 관한 전체 이야기를 이해할 만큼 성숙해졌다고 느꼈다. 어느 저녁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희망아, 미정이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엄마가 전에 내게 말했던 것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희망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은 천천히 하지만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여승이었던 시절, 도진이 저를 찾아온 날, 그리고 그 끔찍한 밤의 사건까지.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그 후의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희망이는 묵묵히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다. 그래서 저는 폭력의 결과로 태어난 거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미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 희망아. 너는 사랑의 결과로 태어났어. 내가 어떻게 잉태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야.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희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너무 힘드셨을 텐데. 미정은 아들을 꼭 안았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너는 항상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내가 있었기에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었고 더 깊은 사랑과 자비를 배울 수 있었어. 희망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그럼 아빠는 어떻게 변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서 지금의 아빠가 될 수 있었나요? 미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희망아. 내 아빠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어. 그는 자신의 어두운 부분과 씨름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투쟁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는 그에게 가장 큰 동기가 되었어. 희망이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아버지, 친절하고 책임감 있고 항상 그의 곁에 있어주는 아버지와 엄마의 이야기 속남자를 연결시키기 어려워했다. 아빠에 대한 제 감정이 변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내 감정은 내 것이야.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것은 정상이고 괜찮아. 하지만 기억해, 사람은 단 하나의 행동이나 실수로 정의되지 않아. 우리는 모두 복잡하고 모순된 존재야. 내 아빠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 후에 진정한 변화와 회개를 보여줬어. 그것도 그의 이야기의 일부야. 그날 밤 이후 희망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도진에게 직접적으로 과거에 대해 묻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진실해졌다. 도진은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음을 느꼈고 더욱 열심히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희망이에게 자신의 회복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고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아들아, 나는 내게 완벽한 아버지가 될 수는 없어. 하지만 나는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그 여정에서 너는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희망이는 아버지의 솔직함에 감동받았다. 그는 도진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직면하는 용기에 존경심을 느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희망이가 말했다. 변화는 쉽지 않은데 아빠는 그것을 해내셨어요. 도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들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미정은 희망이와 도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보며 안도했다. 그녀는 진실이 그들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유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몇 년이 더 지나 희망이는 대학 입학을 앞두게 되었다. 그는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목표는 트라우마 생존자들과 중독자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배운 공감과 이해의 가치를 다른 이들을 돕는 데 활용하고 싶었다. 미정은 아들의 선택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과 트라우마가 희망이에게 더 깊은 연민과 이해심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했다. 희망이의 대학 입학식 날, 미정, 도진,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지원자들, 원장 수녀, 현욱 스님, 노 신부이 참석했다. 그들은 모두 희망이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식이 끝난 후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테이블 주위에는 서로 다른 종교, 다른 배경, 다른 인생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희망이에 대한 사랑과 그의 인생이 보여준 놀라운 여정에 대한 경외심. 희망아, 현욱 스님이 말했다. 내 이름처럼 너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었다. 너의 존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원장 수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어머니가 그 어두운 밤에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선택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었죠. 도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후회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저지른 끔찍한 실수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미정 씨의 용서와 희망이의 순수한 사랑 덕분입니다. 미정은 도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가 희망이의 아버지로서 보여준 헌신에 감사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당신은 옳은 선택을 했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미정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작은 불단 앞에 앉았다. 그녀는 불상과 성모 마리아상이 나란히 놓인 것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여정을 상징하는 듯했다. 서로 다른 길이 하나의 진리로 향하는 여정. 그녀는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은 과거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수월사에서의 삶, 그 끔찍한 밤의 사건, 수녀원에서의 시간, 희망이의 탄생,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기쁨과 도전들. 모든 것이 그녀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이 순간, 그녀는 깊은 평화를 느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모든 어둠 속에는 희망의 빛이 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찍 일어나 아들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희망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그의 미래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그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그녀는 더 깊은 이해와 자비를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희망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그녀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자 세상에 대한 그녀의 가장 큰 공헌. 감사합니다. 그녀는 작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미정은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희망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이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녀는 차분히 명상을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그녀의 영혼은 자유로웠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미정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희망과 구원의 이야기로 변화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의 어둠이 영원한 빛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희망이는 그 빛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사랑, 용서,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미정이 세상에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가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용서의 힘을 증명했다. 자신을 해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더 큰 자비와 이해를 배웠고 그것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미정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매일 새로운 도전과 기쁨을 마주하며 매일 깊은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며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이자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희망이는 그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장을 대표했다. 어둠에서 태어난 빛, 그리고 절망에서 피어난 희망의 상징. 이것이 바로 미정과 희망이의 이야기였다. 고통과 구원, 상처와 치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에 변화시키는 힘에 관한 이야기.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매일 새롭게 시작되었다. 각각의 새로운 날과 함께, 각각의 새로운 만남과 함께, 그리고 세상에 더 많은 자비와 이해를 가져오는 각각의 새로운 기회와 함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였다. 끊임없는 성장, 끊임없는 용서,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의 여정.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박중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어둡고 고요했으나 그의 마음속은 소용돌이치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78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다. 오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박중호의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생기가 없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은 오래전 추억을 담고 있었고 그 속에는 웃고 있는 새 아이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혼 후 홀로 세 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그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다. 아버지, 약은 챙겨 드시고 계세요. 한 달에 한 번 걸려오는 장남 민석의 전화가 그나마 그의 일상의 작은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의무적인 안부 인사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걱정 마라. 나는 괜찮다. 박중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바쁜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었고 노인이 된 아버지는 그저 가끔 생각나는 존재에 불과했다. 박중호는 평생 열심히 일했다.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돈을 모아 작은 빌딩 한 채를 마련했고 그것이 지금 그의 생활을 유지하는 월세 수입원이 되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는 노후였지만 그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었다. 사회는 그를 단지 늙은이, 할아버지로만 대했고 지하철에서 양보받는 자리는 그에게 나이 든 것에 대한 상기일 뿐이었다. 박중호 씨, 오늘도 참석하셨네요. 노인복지센터의 이소영 사회복지사가 반갑게 인사했다. 박중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에 2번, 그는 이곳에 와서 시간을 보냈다. 적어도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날 복지센터는 평소와 달리 활기찼다. 해외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방문한다고 했다. 박중호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젊은이들의 일시적인 선행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갑작스러운 밝은 목소리에 박중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앞에는 환한 미소를 지닌 젊은 여성 둘이 서 있었다. 그들의 피부는 어둡고 빛났으며 눈은 크고 맑았다. 저는 지연이고 이쪽은 미나예요. 저희는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에요. 더 키가 큰 여학생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독특한 억양이 있었지만 그 진심은 확실히 전달되었다. 나이지리아에서 왔어요. 한국 문화와 한국 노인분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러 왔어요. 미나라고 소개한 여학생이 덧붙였다. 그녀는 조금 더 작고 통통했지만 눈빛은 똑같이 친절했다. 박중호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놀랐다.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이 왜 한국의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질까? 게다가 그들의 한국어 실력이 꽤 괜찮았다. 할아버지, 저희가 오늘 함께 시간을 보내도 될까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지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평소라면 박중호는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랐다. 이 낯선 외국인 학생들의 관심이 진심으로 느껴졌고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기분을 느꼈다. 앉거라, 그는 간단히 말했다. 두 여학생은 기쁘게 그의 양옆에 앉았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과 대답이었지만 점차 대화는 깊어졌다. 박중호는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이혼,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운 고단한 시간들,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한 후 느끼는 공허함까지. 정말 대단하세요, 할아버지. 새 아이를 혼자 키우셨다니. 미나가 감탄했다. 우리 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남자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지연이 덧붙였다. 박중호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젊은 시절 세탁기가 없어 손빨래를 하며 아이들 옷을 세탁했던 기억, 요리를 배워가며 서툴게 아이들 밥을 차려줬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할아버지는 정말 강한 분이시네요. 그리고 카리스마 있으세요. 미나가 수줍게 말했다. 박중호는 놀랐다. 누가 78세 노인에게 카리스마라는 말을 하겠는가? 그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다. 그날 이후 지연과 미나는 정기적으로 복지센터에 찾아왔고 특히 박중호를 찾았다. 그들은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박중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선생님이 되었다. 그는 올바른 한국어 표현을 가르쳐주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할아버지, 저희가 만든 김치찌개 맛보실래요? 어느 날 미나가 작은 통을 들고 나타났다. 그것은 완벽한 맛은 아니었지만 박중호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는 기분이 좋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중호는 이 두 젊은 여성들에게 점점 더 애착을 느꼈다. 그들은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의 조언을 소중히 여기며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었다. 오랜만에 박중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할아버지, 복지센터 말고 다른 곳에서도 만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할아버지 집에 방문해도 될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중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아파트는 오랫동안 외부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적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이 두 젊은 여성들을 신뢰하게 되었고 결국 동의했다. 그의 아파트를 방문한 지연과 미나는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가져왔고 함께 식사를 하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박중호는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할아버지, 정말 멋진 분이셨네요. 지금도 멋지시지만요. 미나가 젊은 시절 박중호의 사진을 보며 감탄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박중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지연과 미나와의 만남을 위해 옷을 갖추어 입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의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오랜만에 방문한 둘째 딸 수진이 물었다. 그냥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 박중호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자녀들에게 지연과 미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이 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어느 봄날 벚꽃이 만발한 한강공원에서 세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박중호는 오랜만에 소풍 나온 기분이었다. 지연과 미나는 그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고 그들은 벚꽃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할아버지, 아니, 중호씨, 지연이 갑자기 정중하게 말했다. 저희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박중호는 그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다. 혹시 그들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까? 갑자기 가슴이 쓰라렸다. 저희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미나가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냥 친구나 가족처럼이 아니라 더 특별한 감정이에요. 지연이 이어 말했다. 박중호는 당황했다. 그는 귀를 의심했다. 이 젊은 여성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78세 노인이다. 너희는 20대 초반이고 이게 무슨 농담이냐?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지연이 진지하게 답했다. 우리 나이지리아에서는 나이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할아버지의 지혜, 인내, 그리고 강인함. 모든 것이 저희를 매료시켰어요. 미나가 덧붙였다. 박중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것도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로맨틱한 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너희는 내 손녀뻘이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연이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진심이에요. 그리고 미나가 조금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우리 나이지리아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성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해요. 저희는 서로 질투하지 않아요. 저희는 이미 이야기했고 함께 할아버지를 사랑하기로 했어요. 박중호는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는 이야기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다리로 몇 걸음 걸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기다릴게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저희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날 이후 박중호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며칠 동안 지연과 미나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는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아니면 외로운 노인의 망상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아버지, 요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전화로 걱정하는 장남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박중호는 간단히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박중호는 결심했다. 그는 지연과 미나에게 연락해 만남을 요청했다. 그들은 즉시 응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너희의 제안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고 혼란스러웠다. 지연과 미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너희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너희는 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도 너희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그것이 사랑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박중호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는 이런 관계가 불가능하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지연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저희와 함께 나이지리아로 오시면 돼요. 그곳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박중호는 놀랐다. 나이지리아로? 그는 한국을 떠나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곳에 자신의 모든 것이 있었다. 자녀들, 집, 추억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미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희는 할아버지를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진심이에요. 저희는 할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날 밤, 박중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그는 항상 규칙과 의무에 따라 살아왔다. 자녀들을 위해,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억눌러왔다. 그런데 지금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기회가 찾아왔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마지막 기회인가? 몇 주 동안의 깊은 고민 끝에 박중호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자녀들을 불러 모았다.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나이지리아로 떠나기로 했다. 네. 나이지리아요. 장남 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갑자기 왜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중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지연과 미나와의 만남, 그들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그들의 제안까지. 미쳤어요. 아버지, 민석이 소리쳤다.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일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 그런 젊은 여자들이 왜 78세 노인을 좋아하겠어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셋째 아들 준호도 동의했다.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박중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미 내 재산을 정리했다. 빌딩은 너희에게 나눠주기로 했고 월세 수입의 일부만 나에게 올 것이다. 그들이 내 재산을 노리는 것이라면 이미 실망했을 것이다. 자녀들은 놀랐다. 그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도 안 돼요. 아버지.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버지 나이에 그런 먼 나라에 가시면 건강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의료 시스템도 한국만큼 좋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선택을 했다. 박중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평생 나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 자녀들은 계속해서 반대했지만 박중호의 결심은 확고했다. 마침내 그들은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여전히 걱정했지만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물러섰다. 적어도 정기적으로 연락은 주세요. 수진이 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다. 그래, 약속한다. 박중호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박중호는 자신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나이지리아 비자를 신청했다. 지연과 미나는 모든 과정에서 그를 도왔고 나이지리아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할아버지, 우리 마을은 아부자 근처에 있어요. 수도에서 그리 멀지 않아 현대적인 시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지연이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저희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 할아버지에 대해 들었고 만나고 싶어 해요. 미나가 기쁘게 말했다. 출발 전날 밤, 박중호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78년의 인생 대부분을 이 도시에서 보냈다. 이곳에는 그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모든 추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에는 박중호의 자녀들과 지연, 미나가 함께 있었다. 박중호는 3명의 자녀를 각각 꼭 안아주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괜찮을 것이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박중호의 마음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두려움과 기대, 슬픔과 설렘이 교차했다. 하지만 그는 지연과 미나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들의 따뜻한 손길에서 힘을 얻었다. 나이지리아에 도착한 첫날, 박중호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모든 것이 달랐다. 날씨, 음식, 사람들, 언어. 하지만 지연과 미나의 가족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했다. 그들은 박중호를 위해 특별한 환영 행사를 준비했고 그를 존경과 사랑으로 대했다. 이분은 우리 마을의 새로운 어르신이십니다. 우리 모두 존경으로 맞이합시다. 지연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박중호는 자신이 이방인이 아닌 존경받는 어른으로 대접받는 것에 감동했다. 한국에서는 단지 늙은이로 취급받았지만 여기서는 그의 나이와 경험이 존중받았다. 우리 마을에서는 나이 든 어르신들이 가장 존경받아요. 미나가 설명했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중요한 분이에요. 처몇 달은 적응하는 시간이었다. 박중호는 새로운 환경, 음식, 기후에 익숙해져야 했다. 언어 장벽도 있었지만 그는 점차 기본적인 요르바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지연과 미나는 그의 적응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들의 가족들도 그를 자신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전통적인 의식에 따라 박중호는 지연과 미나와 결혼했다. 그것은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자연스러운 문화적 관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축하하며 그들의 결합을 축복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결혼식 날 미나가 행복에 겨워 말했다. 박중호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박중호는 지연과 미나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 집은 크지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했다. 마을 근처에는 작은 상점들이 있었고 그들은 박중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은 가게를 열기로 했다. 한국식 잡화점이었다. 한국에서 온 물건들을 팔면 어떨까요? 지연이 제안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요. 박중호는 동의했고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물건을 들여와 판매하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의 라면, 과자, 화장품, 그리고 한류 관련 상품들은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그들의 가게는 점차 성공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아니 여보, 미나가 어느 날 수줍게 그를 불렀다. 그녀는 아직도 가끔 할아버지라고 부르곤 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박중호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 임신했어요. 미나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중호는 충격을 받았다. 78세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 아버지가 된다고? 그는 마침내 중얼거렸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네,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미나가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실까봐 걱정했어요. 박중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미 3명의 자녀를 키웠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다. 그것은 마치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몇 주 후, 지연도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여성이 거의 같은 시기에 임신한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박중호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나이에 한 번의 임신도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2번이라니. 할아버지는 특별한 분이에요. 지연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한국의 강한 기운을 가지고 계시나 봐요. 박중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엄청난 행복감을 느꼈다. 78세의 쌍둥이 아버지가 된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임신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모두가 이 특별한 일을 축하했다. 박중호는 지연과 미나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임산부를 위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할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도 쉬셔야 해요. 괜찮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 박중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는 실제로 나이지리아에 온 이후 더 건강해진 것 같았다. 새로운 환경,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아버지가 된다는 기대감이 그에게 활력을 주었다.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박중호는 점점 더 긴장했다. 그는 한국의 자녀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했다. 민서가, 내가 중요한 소식이 있다. 그는 영상통화로 장남에게 말했다. 나, 곧 아버지가 될 것 같다. 영상 속 민석의 표정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과 미나, 둘 다 임신했다. 박중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뒤에서 수진이 화면으로 다가왔다. 아버지, 농담이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수진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의사가 확인해줬어. 박중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한국의 자녀들은 이 소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들은 아버지가 속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임신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들은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하세요?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박중호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마침내 출산의 날이 왔다. 미나가 먼저 출산했고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다. 박중호는 아들을 팔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정우라고 이름 지었어요. 미나가 피곤하지만 행복한 얼굴로 말했다. 한국 이름이에요. 며칠 후 지연도 출산했다. 그녀는 예쁜 여자아이를 낳았다. 미래라고 부를게요. 지연이 말했다. 우리의 미래를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박중호는 두 아이를 번갈아 안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78세의 새로운 아버지가 되는 것은 기적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 아이들의 성장을 오래 지켜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너희를 사랑하고 보살피마. 그는 두 아이에게 속삭였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소식은 한국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졌다. 처음에는 그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점차 아버지의 새로운 가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희가 나이지리아에 방문해도 될까요? 어느 날 수진이 제안했다. 새로운 동생들을 만나고 싶어요. 박중호는 기뻤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녀들이 서로 만나고 알게 되길 바랐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정우와 미래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박중호는 그들을 위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빠,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3살이 된 미래가 어느 날 물었다.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란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과 바다가 있지. 박중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언젠가 너희를 데려가서 보여주마. 박중호의 한국 자녀들은 마침내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들은 점차 아버지의 새로운 가족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정우와 미래는 그들의 한국 형제자매들에게 즉시 마음을 열었다. 삼촌, 정우가 민석에게 달려가 안겼다. 민석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아주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이 말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다니. 박중호는 모든 자녀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감격했다. 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박중호의 건강은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82세가 되었을 때 그는 심장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지연과 미나는 밤낮으로 그를 돌보았고 정우와 미래는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 매일 기도했다. 여보, 잘 회복하셔야 해요. 지연이 병상에 누운 박중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박중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는 마지막 4년간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살았다. 내 인생은 충분히 행복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 한국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상태를 듣고 즉시 나이지리아로 달려왔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새로운 가족을 완전히 받아들였고 함께 그를 돌보았다. 아버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건 어떠세요? 그곳이 의료시설이 더 좋아요. 민석이 제안했다. 하지만 박중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여기 있고 싶다. 내 가족 곁에서. 그의 상태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다. 특히 정우와 미래가 곁에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아빠, 빨리 나와서 우리랑 놀아줘요. 미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래, 내 공주. 아빠가 노력할게. 박중호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박중호는 모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그는 83세였고 마지막 5년을 진정한 행복 속에서 살았다. 장례식은 나이지리아 전통과 한국 전통이 혼합된 형태로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박중호의 삶을 기렸고 그가 마을에 가져온 변화와 기쁨에 감사를 표했다. 아버지는 진정으로 용기 있는 분이셨어요. 수진이 장례식에서 말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도 아버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연과 미나는 슬픔에 잠겼지만 동시에 박중호와 함께한 시간에 감사했다. 그들은 정우와 미래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기로 약속했다. 너희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셨어. 미나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그분은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어. 그것이 진정한 용기야. 정우와 미래는 비록 어렸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다. 그들은 아버지가 들려준 한국 이야기, 가르쳐준 한국어,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잊지 않았다. 박중호의 유산은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 그의 한국 자녀들은 정기적으로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기 시작했고 지연과 미나도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했다. 정우와 미래는 한국어와 요르바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며 두 문화 사이에서 자랐다. 할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수진이 10살이 된 정우와 미래를 바라보며 말했다. 박중호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78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두 여성과 사랑에 빠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83세의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행복하게 삶을 마감했는지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행복은 관습과 편견을 뛰어넘는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연과 미나는 박중호의 한국 자녀들과 함께 그가 남긴 가게를 계속 운영했다. 그 가게는 점점 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박씨 한국 잡화점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지점을 열게 되었다. 그것은 한국과 나이지리아의 문화적 교류의 상징이 되었다. 정우와 미래가 자라면서 그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빠는 경계를 넘는 용기를 가지셨어요. 대학생이 된 미래가 자신의 에세이에 썼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때로는 모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박중호의 삶과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사랑에는 나이와 문화적 경계가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마을 중앙에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었고 그곳에는 박중호의 동상이 세워졌다. 동상 아래에는 그의 말이 새겨져 있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행복을 위한 용기를 가져라. 인생은 짧고 진정한 행복은 소중하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용기의 유산은 계속해서 살아있었다. 한국의 노인에서 나이지리아에 사랑받는 아버지로 박중호의 놀라운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었다. 아버지는 옳았어요. 어느 날 밤 수진이 지연과 미나에게 말했다. 행복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네요. 세 여성은 미소를 교환하며 그들 모두의 삶을 변화시킨 한 남자를 생각했다. 박중호, 78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83세의 완전한 행복 속에서 떠난 남자.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메시지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